여러분은 종로 3가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로 3가는 전국의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예요.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지하철에서 내린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탑골공원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포차거리로 오시죠. 여기는 서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가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사교의 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노년의 성지라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포차를 운영하는 올해 63세 박민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포차거리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포차거리 단골 손님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기 좋아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지켜온 이 골목을, 우리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런 일로 고통받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말이에요. 의사가 나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어요. 집에는 빚만 남아 있었고 저는 아무 기술도 없는 가정주부였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포장마차라도 해보라고. 종로 3가에 가면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처음 종로 3가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한번 출구로 나오니까 바로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에 천막을 치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놓은 그런 작은 가게들이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자리를 얻어서 민숙이네 포차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옆 가게를 하고 있던 말순 씨가 도와줬어요. 말순 씨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이미 20년째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떡볶이는 이렇게 끓이는 거고 꼬치는 이렇게 끼우는 거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말순 씨가 말했어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고요. 낮에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체험하러 온다고 말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에 2번 손님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3만 원도 못 벌 때도 있었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고 낮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볼 수 없고 그런 날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탑골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 되면 우리 골목으로 오셔서 소주 한 잔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참 외로우세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봉길 씨도 그때 만났어요. 처음 오신 날이 기억나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오셔서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어요. 포장마차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손님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희는 믹스커피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럼 그걸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봉길 씨는 전직 형사였어요. 30년 넘게 종로 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탑골공원에 나와 있다가 우리 포장마차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오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시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봉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가끔은 아이들 학용품을 사다가 주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친오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형사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장사도 안정이 됐어요. 어르신, 단골분들도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와주시고요. 특히 한류붐이 일어나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본 포장마차를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영어는 못하지만 몸짓 손짓으로 소통하면서 떡볶이도 팔고 꼬치도 팔았어요. 아이들도 컸어요.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포장마차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혼자서 우리를 키워준 엄마가 대단하다고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 골목도 많이 변했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골목이 제 삶의 전부가 됐어요. 단골 어르신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고 말순 씨와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됐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골목에 그렇게 아끼는 어르신들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줄은 말이에요. 종로 3가가 어르신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곳이 전국의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10시만 되면 탑골공원이 북적북적해져요. 지하철에서 내린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공원으로 모여들어요. 서울 사람만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가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사교의 장이었던 거예요. 탑골공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한쪽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춤을 춰요. 종묘공원 쪽으로 가면 장기를 두는 분들로 가득하고 바둑을 두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혼자 온 분들이에요. 봉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외롭다고요.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나온 분들이었죠. 어떤 분은 부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도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포장마차에 오셔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하루 종일 쌓인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들 한때는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사회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이 더 의미가 있었어요. 낮에는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저녁에는 우리 포장마차에 와서 따뜻한 음식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 일상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자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중년 여성 손님인 줄 알았어요.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미자 씨가 처음 우리 포장마차에 온 날이 기억나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혼자 와서 김밥 하나 주문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특히 혼자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새로운 손님이구나 했죠. 며칠 뒤에 미자 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탑골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왔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미자 씨가 소개해 줬어요. 윤 씨라고 경기도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가 윤 씨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친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소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윤 씨도 좋아했어요.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친절한 여자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미자 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와 함께였어요. 그 할아버지도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충청도에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자 씨가 또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미자 씨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올 때마다 다른 할아버지와 함께 온다는 거였어요. 어떤 때는 봉길 씨 같은 단골분들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사교적인 분이구나 했어요.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순 씨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고 할아버지들에게만 접근한다고요. 말순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미자 씨는 할머니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혼자 온 할아버지들에게만 다가갔어요. 그것도 옷차림을 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만요. 어느 날 미자 씨가 봉길 씨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항상 혼자 계시네요. 가족들이 멀리 있나 봐요. 봉길 씨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자 미자 씨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잘 알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미자 씨가 봉길 씨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사는지, 자식은 몇 명인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는 좋은 여자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은 분이에요.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시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미자 씨가 뭘 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미자 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봉길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소주를 주문했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뭔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민숙 씨, 나 여자친구 생겼어. 미자 씨가 소개해준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봉길 씨가 10년 넘게 우리 단골이었는데 여자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부인이 언제 돌아가신 건지 물어봤더니 벌써 8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지혜 씨라고 세라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가 탑골공원에서 소개해줬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봉길 씨 말로는 정말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봉길 씨가 지혜 씨와 함께 왔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정말 단정하게 생긴 분이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요. 봉길 씨가 소개해줬어요. 지혜 씨, 여기가 내가 말한 민숙 씨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지혜 씨도 인사를 정중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봉길 씨가 자주 이야기해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봉길 씨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봉길 씨가 옛날 형사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지혜 씨가 재미있어 하면서 들어주고 지혜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고요. 지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쓰러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봉길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고. 지혜 씨 같은 좋은 여자를 버리다니 정말 바보 같은 놈이라고요. 지혜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봉길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옷도 새로 사서 입고 오고 머리도 염색해서 오고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말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완전히 젊어졌다고. 여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지혜 씨와 봉길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왔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와서 산책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봉길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봉길 씨가 혼자 와서 소주를 마시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혜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 씨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해요. 갑자기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친척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봉길 씨가 말했어요. 민숙 씨, 나 지혜 씨 도와주고 싶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거든.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봉길 씨가 말했어요. 지혜 씨가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절실한 것 같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봉길 씨,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이라고 해도 며칠 더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봉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숙 씨. 사람이 급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야. 나중에 도와줘봤자 의미가 없어. 지혜 씨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사람 엄마가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다음 날 봉길 씨가 와서 말했어요. 지혜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아서 지혜 씨에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혜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봉길 씨에게 말하길, 엄마, 수술은 잘 됐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1,000,000원이었어요. 봉길 씨가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두 번째 급전이라니요. 그것도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봉길 씨는 또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고마워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봉길 씨가 또 혼자 와서 소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내단 비용이 부족하다고 상대방 집에서 5,000,000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5,000,000원이라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1,500,000원을 빌려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봉길 씨도 당황한 게 당연했어요. 봉길 씨가 말했어요. 민숙 씨, 나도 고민이 많아. 지혜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000,000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내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거든. 그때 말순 씨가 끼어들었어요. 봉길 씨, 이상하지 않아요? 2달 사이에 벌써 3번째 급전이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도 말순 씨 말에 동감했어요.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연달아서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봉길 씨에게 말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봉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형사 생활을 30년 넘게 해봤는데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지혜 씨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며칠 뒤에 봉길 씨가 와서 말했어요. 지혜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이번에는 퇴직금까지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에 윤 씨가 왔을 때였어요. 윤 씨가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자 씨가 소개해준 성희 씨라는 54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윤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병원비가 급하다고 5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족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1,0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미자 씨가 의도적으로 이런 여자들을 할아버지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말순 씨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봉길 씨도 그렇고 윤 씨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미자 씨가 소개해준 여자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미자 씨가 언제 오는지, 누구와 함께 오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며칠 뒤에 미자 씨가 또 다른 할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가 그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교묘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정말 외로우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좋은 분이 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은 분인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니까 미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좋은 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더라고요. 자녀는 몇 명이냐? 어디에 사냐? 연금은 얼마나 받냐? 집은
자기 집이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별 생각 없이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자 씨가 할아버지들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요. 돈이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만 여자를 소개해주고 그 여자들이 나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에 그 할아버지가 혼자 와서 소주를 마시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미자 씨가 소개해준 여자분과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진 씨라고 미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 뒤에 그 할아버지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혜진 씨가 갑자기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3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요즘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봉길 씨와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혜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급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요. 결국 그 할아버지도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받았고 또 한 달 뒤에는 더더욱 큰 금액을 요구받았어요. 봉길 씨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외로운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들에게 아무리 조심하라고 말해도 안 들어줬어요. 다들 자기가 만난 여자는 진짜라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봉길 씨가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우리 포장마차에 온 거예요. 그날 봉길 씨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분이 옷도 구겨진 채로 왔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소주 한 병을 주문하시더니 말없이 계속 마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안주도 시키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술만 마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시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숙 씨, 나 바보야. 정말 바보야. 목소리가 떨리면서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대답을 했어요. 지혜 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3일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해서 지혜 씨가 산다고 했던 주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해요. 건물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 씨가 거짓 주소를 알려준 거였어요. 봉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민숙 씨, 내가 형사를 30년 넘게 했는데 평생 사기꾼들을 잡아왔는데 내가 사기꾼한테 당했어. 내가 그렇게 많은 사기 사건을 다뤘는데 정작 내가 당할 줄은 몰랐어. 얼마나 당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빌려준 거였어요. 그 돈으로 여생을 살아야 했는데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봉길 씨가 지혜 씨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로워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지혜 씨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였어요. 봉길 씨가 말했어요. 민숙 씨, 나 정말 바보 같지? 68살이나 먹고 사랑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어. 지혜 씨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믿었어. 사랑하니까 믿었던 거야. 그날 봉길 씨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 감정을 이용당했다는 게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만 노린 거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어요. 말순 씨도 저도 같이 울었어요. 10년 넘게 지켜본 봉길 씨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때 윤 씨도 왔어요. 윤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성희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적금을 해약해서 빌려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직도 다른 할아버지들을 속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봉길 씨가 말했어요. 민숙 씨,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할 텐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봉길 씨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 망설이냐고 물어봤더니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직 경찰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식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봉길 씨가 결심을 했어요. 자기 후배가 종로경찰서에서 강력계 성사로 일하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하더라도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다른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봉길 씨의 형사 후배는 태진 씨라고 봉길 씨보다 10살 어린 후배 형사였어요. 봉길 씨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태진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선배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태진 씨가 우리 포장마차에 왔어요. 봉길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말했어요. 선배, 이거 조직적인 사기 같은데요. 미자라는 여자가 총책이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태진 씨 말로는 요즘 이런 식의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외로운 노인들을 초적으로 하는 연애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였어요. 지혜 씨나 성희 씨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미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준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니까 고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태진 씨가 말했어요. 선배, 일단 미자의 신상부터 파악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혹시 민숙 씨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자가 또 나타나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단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태진 씨와 상의를 한 다음 주에 미자 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미자 씨가 김밥 하나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계속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미자 씨가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혹시 사장님이 뭔가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자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저는 장사하기 바빠서 소문 같은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데 미자 씨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봉길 씨가 요즘 경찰서에 자주 간다던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리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왜 경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자 씨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봉길 씨가 경찰서에 간다는 것도 처음 듣는다고 제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자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고 있죠? 15년 동안 여기서 혼자 힘들게 해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괜한 일에 끼어들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자분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명백한 위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미자 씨, 저는 그냥 포장마차 사장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음식 먹고 가면 되는 거고 다른 일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미자 씨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가면서 덧붙였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미자 씨가 간 후에 말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저 여자 위험해 보여.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미자 씨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태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자가 나타나서 위협했다고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말했어요. 태진 씨가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민숙 씨,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며칠 뒤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포장마차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포장마차 앞에 잔뜩 버려놓고 갔더라고요. 청소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손님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도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말이에요. 태진 씨가 와서 말했어요. 민숙 씨,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요. 혹시 언론에 알려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미자 일당도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민 씨라는 기자를 만나게 됐어요. 중앙일보 사회부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였는데 노인 대상 범죄를 전문으로 취재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진 씨가 소개해줬어요. 현민 씨와는 광장시장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민 씨가 말했어요. 민숙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현민 씨 말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노인 대상 연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종로 3가 같은 곳은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민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자가 어떻게 할아버지들에게 접근하는지, 지혜 씨나 성희 씨 같은 여자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봉길 씨와 윤 씨가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민 씨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는 처음 본다고 반드시 기사로 써서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실명과 실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망설였어요. 봉길 씨가 실명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창피하다고, 특히 아들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현민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말했어요. 하지만 민숙 씨,
이런 기사가 나가야 다른 할아버지들이 조심할 수 있어요. 봉길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공개해야 해요. 그날 밤 봉길 씨와 윤 씨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처음에는 두 분 다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봉길 씨가 결심을 했어요. 민숙 씨, 내가 창피해서 숨어 있으면 다른 할아버지들도 당할 거야. 내가 당한 걸 공개해서라도 이런 일을 막아야 해. 윤 씨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민 씨의 기사가 나갔어요. 중앙일보 일면에 큰 기사로 실렸어요. 종로 3가 포장마차 골목에 놓인 대상 연애 사기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오후 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와 지혜 씨, 성희 씨를 모두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할아버지들을 속이던 사람들이 드디어 잡힌 거였거든요. 태진 씨 말로는 기사가 나간 후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미자 일당이 종로 3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지혜 씨와 성희 씨의 정체였어요. 지혜 씨는 실제로는 40세였고 성희 씨는 36세였다고 해요. 둘 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 나이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본명도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요. 미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식의 사기를 해왔다고 해요.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봉길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잃은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는다는 게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윤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한 덕분에 다른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게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우리 포장마차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후속 기사를 썼어요. 종로 3가 포장마차 골목이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 거였어요. 용기 있는 포장마차 사장이 노인 사기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골목을 찾아왔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떤 외국인은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정의감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몸짓 손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종로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우리 골목을 어르신들의 안전한 쉼터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CCTV도 더 설치하고 경찰 순찰도 늘리고 사기 예방 홍보도 하겠다고 했어요. 미영 씨라는 사회복지과 팀장이 와서 말했어요. 민숙 씨 덕분에 이런 문제가 알려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몇 주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 사기 예방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했어요. 우리 골목에도 안내판이 설치되어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접근하면 신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진 거였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다니던 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미자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봉길 씨도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사기당한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우리 포장마차에 와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봉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숙 씨,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계속 당했을 거고. 당신 덕분에 이 골목이 안전해졌어. 말순 씨도 자랑스러워했어요. 15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민숙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이제 우리 골목이 정말 유명해졌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기뻐했어요. 현민 씨도 가끔 찾아와요. 그 기사로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해요. 민숙 씨가 시작해준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면서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골목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정의로운 포장마차를 체험한다며 기념사진도 많이 찍어가요. 제일 기쁜 건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회사 동료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자랑했다고 해요. 작은아이도 대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악인들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길 씨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계속 사기를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겠죠. 15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낸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비록 작은 포장마차 사장이지만 저도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우리 골목을 계속 지켜갈 거예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외국인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15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한 포장마차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5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평범한 포장마차 사장이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봉길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골목을 지켜갈 거예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